영어 시험을 언제 보는지 알고 계세요?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영어를 보거든요. 점심시간에 볼 노트를 만든다? 어떤 단어가 제일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사실 어법이 반복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첫 문장을 읽고 마지막 문장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안 읽고도 지금 다 푸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EBS랑 이투스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과 영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연입니다. 영어 시험을 언제 보는지 알고 계세요? 수능에서?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영어를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 앞에 쉬는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되냐. 그때 뭔가 보고 싶은데 문제를 풀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딱 점심시간에 볼 노트를 만든다? 일단은 빈출 어휘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문법 개념, 그 다음에 독해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비유적인 표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세 꼭지를 우리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생각했을 때 제일 만만한 게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떤 단어가 제일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어려운 거 나오거든. 그쵸. 근데 사실은 쉬운 단어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쉽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파생되어서 쓰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전 딱 찾아보면 막 get 이런 단어는 뜻이 20개씩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어민들이 단어를 알고 있는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원래 핵심이 되는 뿌리 의미가 있고 나머지 의미들은 다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 각각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의 뿌리 의미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 밖으로 보이는 의미가 아니라 요 하나의 뿌리 의미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charg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 혹시 뜻 아는 거 그냥 한 개만 한번 얘기해 충전하다. 주실까요? 충전하다, 맞아요. charg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얘가 갖고 있는 뿌리의 의미는요. 예전에 로마 시대 영화에 이 전차에다가 짐을 싣고 막 앞으로 돌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얘의 뿌리의 의미입니다. 전차에 무언가를 싣는다. 아, 그럼 충전하다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기기에 전기를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전하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요 사람한테 짐을 지우고 싶을 때는 무슨 방법으로 짐을 지울까요? 돈으로? 그쵸? 그래서 이게 뭐예요? 치읓 기억하다, 청구하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짐을 지워주고 싶다. 고발하다, 기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charge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장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짐을 지운다. 일을 더 맡기는 거겠죠. 그래서 책임이라던가 임무 같은 거를 맡긴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의 charge는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Some retail merchants, 일부 소매 상인들이 wanted to charge different prices. 각기 다른 가격을 charge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cash and credit card customers, 이 뭐 현금 고객 그리고 신용카드 고객에게요. 자, 그럼 이때 charge 의미는 뭘로 쓰였을까요? 비용을 청구하다의 의미겠죠. 그래서 짐을 지운다라는 핵심 의미를 가지고 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match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제일 먼저 기억나시나요? 그 매칭 시키는 거. 그쵸. 뭐 믹스 앤 매치한다 그랬을 때 매치도 있고 시합 같은 거 할 때도 무슨 매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매치의 의미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서로 갖다가 붙이다. 얘가 원래 성냥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를 두 개 갖다 붙였는데 불이 붙었어. 그런 게 성냥이 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둘이 딱 갖다 붙여보니까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어울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갖다 붙여봤더니 딱 맞아. 그래서 일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천생연분의 perfect match라고 하는데 갖다 붙였더니 완벽히 잘 들어맞더라. 이제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사실 수능에서는 요 의미로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갖다 붙일 때에는 챔피언이랑 초보를 갖다 붙이진 않잖아요. 둘이 뭔가 비슷할 비등비등 할 때, 그쵸? 이런 걸 이제 맞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수, 적수 이런 것도 match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페르시아인들이 use short spears and shields, 짧은 창과 방패를 사용을 했는데 이 짧은 창과 방패는 were no match for the Greeks. 이 그리스인들의 긴 창과 방패에는 매치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이때 매치는 갖다 붙였더니 두 개가 상대가 되지 않더라. 맞수가 되지 않더라. 적수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no match라고 하면 야, 너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이제 이런 의미로 no match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dismiss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약간 요런 손짓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 이렇게 직장에 왔어요. 근데 야, 가. 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dismiss가 해고하다는 뜻도 있고요.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야, 가. 해산. 맞아요. 해산하다. 해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의견을 열심히 냈어요. 근데 부장님이 야 가져가 묵사라는 거죠. 그래서 일축하다, 묵살하다, 무시하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열심히 증거를 찾아가지고 판사님한테 갖고 갔는데 판사님이 야 이거 사건도 안 되는 거 가져가. 우리 이런 걸 기각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dismiss는 기각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We often dismiss new ideas. 우리가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냥 dismiss 해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they do not fit. 맞질 않는 거예요. Within the framework of our preconceived notions.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에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이거를 디스미스 해버린대요. 그럼 이때 디스미스는 무시하다? 묵살하다? 그렇죠. 묵살하다, 무시하다라는 의미로 디스미스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우리 수험생들이 볼 수 있게 자료를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PDF 파일로도 같이 드릴 테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한번 이렇게 너무 좋죠. 우리 어법 얘기도 좀 해볼까요? 사실 어법이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10가지의 큰 개념 안에서 반복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대비 결과를 생각했을 때 한 하루 이틀 바짝 투자해서 확실하게 점수 3점 챙길 수 있다면 어법은 전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문법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뭐고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를 생각을 하면 아 수능에서 이런 걸 물어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은는이가 을르리라고 하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어엔 조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뭐가 중요한 언어? 순서가 중요한 언어예요. I love you랑 you love me는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사실은 어법 시험이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어떤 순서대로 쓸래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기둥만 딱 얘기해라. 그럼 뭘까요? 주어 동사? 맞아요. 주어 동사. 근데 이 중에서도 하나 없애도 된다면 뭐는 남겨놔야 될까요? 동사? 맞아요. 동사는 남겨놓을 수 있어요. 주어는 없어도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go, 가, run, 뭐 뛰어 뭐 이런 식으로 동사는 꼭 있어야지 문장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사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영어 문장 전체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엄청 울면서 잔 거예요. 딱 일어나 봤더니 산신령이 모자를 두고 갔어요. to라는 모자를 두고 갔습니다. 자 이 모자를 뒤집어 쓰는 순간 얘는 to 부정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중요한 거는 얘가 이 모자를 쓰는 순간 더 이상 이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아랫동네 동사도 엄청 울고 나서 다음에 딱 일어나니까 또 산신령이 이번에는 ing라는 마법의 꼬리를 선물하고 왔어요. 얘를 현재 분사라고도 부르고요. 동명사라고도 부르고요. 쓰임에 따라서 이름은 다르게 부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랑 to 부정사로 이루어진 이런 문장은 가능 불가능? 그럼 she to go, she to eat. 못 들어봤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장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to를 붙이는 순간 동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이런 문장도 가능할까요? 주어랑 ing로 이루어진 문장이요. 그것도 안 돼요. she swimming 뭐 이런 거. 그렇죠. 안 되죠. she swimming 이런 거 없잖아요. 얘도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의 제1원칙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가장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Making an effort to communicate in another person's language shows your respect for that person. 우리 이런 거 in, 뭐뭐로 이런 거 전치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치사를 만나면 명사까지 가서 괄호로 묶어줄 거예요. 자, for, 뭐 누구를 위한, 누구에 대한 이런 것도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얘도 가서 명사까지 묶어줄 겁니다. to communicate이 나왔습니다. 자, 얘는 동사일까요? 동사 아닐까요? 동사 아니죠? 동사 아니죠. 동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shows, 얘는 보여주다라는 말에 s가 붙었어요. 얘는 동사일까요? 동사 아닐까요? 동사요. 동사죠. 그러면 이 문장은 더 이상 동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한테 하나를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사를 골라야 될까요? ing인 동사가 아닌 아이를 골라야 될까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닌 아이. 그래서 얘는 정답이 making이 되는 겁니다. 어법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읽었으니까 예의상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사람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for that person, 그 사람에 대한 your respect, 당신의 존중을 보여줍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은 요령으로 똑같이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얘는 proceeded라고 해서 진행했다라는 뜻입니다. proceed 전 진행하다, proceeded 진행했다. 그러면 얘는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동사요. 동사죠. 자, 그 다음에 seeming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동사가 아니에요. 일단 뭐 ing 붙어있으니까 동사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때요? 동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면 divide를 고를 게 아니라 dividing을 고르면 된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결국 문장의 동사는 몇 개다? 기본적으로는 한 개다. 근데 앞에 to라는 모자를 씌우거나 뒤에 ing라는 꼬리를 붙이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관계대명사 what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그냥 암기하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what이. 얘가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가 앞에 있는 명사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구차하게 꾸며주고 굽신굽신하는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에요. 안 하겠죠. 얘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랑 같이 다니고 싶어 할까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돋보여야 되는 애인데 막 강동원님 이런 애랑 같이 다닐까요? 아니면 뭔가 좀 하나 모자라 보이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닐까요? 모자라 보이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 하겠죠? 이런 걸 문법적인 용어로는 불완전한 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완전하다는 게 뭐가 불완전하다는 거냐면 뭐 주어가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다거나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우리는 불완전한 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 그러면 여기에 what을 쓰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가봅시다. Amateurs often forget about doing all the things. 아마추어들은 가끔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잊어버리는데요. 어떤 거냐면 would almost automatically 거의 자동적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잊어버린대요. 얘는 요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all the things. 명사요. 명사죠. 근데 얘가 이렇게 구차하게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what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정답은 대시입니다. 근데 사실 뒤에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만 따져볼까요? lead to the result.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얘가 동사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한 절이에요. 그래서 1조건은 충족했는데 2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what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시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Direct involvement of citizens. 시민들의 직접 참여라고 하는 것이 was what that had made the American Revolution possible. 이 미국의 혁명이라는 걸 가능케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앞에요. 꾸며줄 만한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일단 1조건을 충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ad made. 미국 혁명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대뜸 동사로 시작했죠. 그러면 뭐가 빠져 있어요? 주어. 주어가 빠진 얘는 그러면 불완전한 절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어요. 충족시켰죠. 그러면 이 자리의 답은 뭡니까? what. what입니다. 사실 굉장히 따지기 쉬운 편인데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대명사 what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문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두 가지의 개념은 지금 완벽히 마스터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마지막 독해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어렸을 때 동요 중에 곱슬머리 내 동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네. 그 뒤에 가사가 뭐냐면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요 노래가 사실은 수능 영어 독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훌륭한 그런 동요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 동생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동생을 놓고 아빠는 꽃돼지라고 부르고 엄마는 두꺼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누나는 왕자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동일한 대상을 표현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수능 영어의 핵심인 paraphrasing, 이런 거 바꿔 표현하기라고 하는데 여기 주제가 있고 얘를 A, B, C, D의 형태로 여러 번 반복했다고 했을 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좀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게 제일 어렵게 느껴지겠죠. 요 반복되는 세 번의 메시지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한 거고요. 마지막에 이거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요 한 끝이 어려웠기 때문에 요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기간에는 요 마지막 플러스 알파만 잘하면 충분히 같은 실력 갖고도 성적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비유적인 표현을 보여드릴 텐데, 자, 마크 트웨인이 한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the first thing you do each morning, 당신이 매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o eat a live frog, 살아있는 그 개구리를 먹는 거라면 you can go through the day with the satisfaction. 당신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날 하루를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개구리를 먹는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독해를 psychological guessing gam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설을 세우고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게 독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설을 세우는 건 중요한 작업이에요.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여기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건강식을 먹는다는 뜻인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 번 나온 표현은 반드시 재진술. 바꿔서 표현될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뒤에 또 나와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네, 찾아서 추측해보는 거예요. Your frog, 당신의 개구리는요, is your biggest, most important task.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개구리를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면? 힘든 일을 먼저 해내는 그렇죠.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부담스러운 일부터 먼저 처리하면 그러면 그날 하루가 행복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 두 문장밖에 안 읽었고 이게 글의 가장 서두에 나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벌써 끝에까지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이 뭔지를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렇게 글을 읽어가는 게 사실은 마지막 1등급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끝까지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s the old saying goes, 옛 격언에 이르기를 If you pick up one end of the stick, 만약에 당신이 막대 한쪽 끝을 집어들면 You pick up the other, 다른 쪽 끝도 함께 집어들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막대면 한쪽 끝을 집어들면 다른 쪽 끝도 같이 딸려 올라온대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쓰는 표현일까요? 일단 머릿속에 가설은 있어야 돼요. 한쪽 끝만 집어들고 다른 쪽 끝은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건 없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Although you are free to choose. 뭐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은 하실 수 있겠지만 You can't choose the consequences of your choices.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을 잘 거냐 공부를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결과, 잠을 자면 빵점을 받고 공부를 하면 100점을 받아 라고 했을 때 이 결과를 제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잠을 택할 순간 네. 빵점을 동시에 같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얘를 선택하면서 제가 100점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없죠. 얘를 선택하는 순간 얘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한 묶음이란 이야기잖아요. 막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을 집어들기로 결정을 하면 이쪽은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정해진 결과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인 거예요. 어렵다. 네, 어려워요. 2등급인데 1등급 좀만 하면 나오지 않나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 1등급까지 가는 길은 영어의 영역이 아니라 언어 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게 있다면 시간 단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해요. 내가 시간만 충분하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다. 뭐 어떻게 해야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좌견천리해봐라. 이게 앉아서 천리를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앉아서 천리를 볼 수 있을까? 혹시 첫 문장을 읽고 마지막 문장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럼 엄청 빨리 읽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논리적 예측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논리적 예측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볼 겁니다. 논리적인 예측에도 사실 몇 가지 패턴이 있고요. 그걸 암기하시면 한결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자야 되지 않나? 라든지. 자,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을 통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리가 없죠. 아니 다들 잘 생각하고 있는데 글을 쓸 리가 없잖아요. 이 통념이 틀렸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뒤에는 반대로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끝까지 안 읽더라도 반대가 답이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 때는 말이야 꼭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때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과거에 대한 진술이 나오면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버린 현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면 앞에 한 문장을 읽더라도 끝까지 내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Most of us are suspicious of rapid recognition. suspicious가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빠른 인식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일단 우리들 대부분이라고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했었죠? 통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아마 이게 통념이 뒤에 가서 뒤집어지는 구조일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심스러워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뉘앙스인가요? 부정적인 뉘앙스인가요? 부정적이죠. 그럼 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빠른 인지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지? 빨리 판단하는 거. 그쵸? 어머! 빠른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죠. 빠른 판단이 좋을 때도 있더라. 이 글의 내용은 끝까지 읽어보나 마나 분명히 이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이 통념에 대한 건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정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is directly related to 뭐랑 직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that went into making it 결정을 내리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질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여기 똑같은 얘기죠. 빠른 판단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좋은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빠른 판단도 좋다. 이게 우리가 찾은 답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골라볼까요? Haste does not make waste.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Haste는 서두름이란 뜻이고요. Slow and steady는 느리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이런 뜻입니다. 1번. 그렇죠. 서두르는 것이 make waste. 낭비를 만드는 건 나쁜 건데 낫이 붙었으니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때로는 서두르고 빨리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is a skill we usually consider uniquely human. 우리가 보통은 인간에게만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창의력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안 읽어도? 근데 인간이 아닌 존재도 맞아. 창의력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인간이 아닌 존재도 창의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안 읽고도 지금 다 푸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Our ability to be creative. 이 창의적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은 빈칸이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 독특하다라던가 인간에게만 있다라던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한 걸 찾으면 되겠다. 1번 unrivaled, 라이벌이 없다. 2번 learned, 학습된 것이다. 3번 universal, 보편적인 것이다. 1번. 그렇죠. 라이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건데요. 사실은 창의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창의력이 이제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소재들도 빈출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원래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 임용고시 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회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도저히 논술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상 문제 하나만 만들어서 이것만 완벽하게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오면 대충 이거 갖고 어떻게든 비벼보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죠. 시험지를 딱 봉투에서 꺼냈는데 세상에 제가 준비했던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아, 내가 이거 지금 하나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근데 때로는 그 하나가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남은 기간은 딱 그것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함께하지 않을까.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